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파트 3 직무윤리 부분입니다. 어, 파트 1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 쉽게 가는 것 같은데 이 파트 3 부분이 조금 내용이 많더라고요. 이것만 넘기면은 그래도 증권투자 권유 대행인 2권은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직무윤리 일반. 여기도 내용이 뭐 이렇게 막 외운다기보다는 이해하면은 뭐 쉽게 문제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직무윤리에 대한 첫 번째 섹션은 직무윤리에 대한 이해인데요. 도덕적 딜레마와 윤리 기준. 이 딜레마라는 거는 도덕적 딜레마라는 건 갈등 상황을 얘기하죠. 이렇게 A를 선택해야 될까 B를 선택해야 될까 이런 상황에서 판단의 근거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이 윤리 기준이라는 거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 그걸 윤리 기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윤리와 관련된 거는 항상 법이 들어가죠. 그래서 법과 윤리에서 법의 개념이 어떻고 윤리의 개념이 어떻냐 이거를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문제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법의 개념. 정당한 사회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강제력 는 규범들의 종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헌법을 비롯하여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소송법 등의 분야 등이 있고요. 불문법으로는 이거는 불문법이라는 거는 이제 문서화되지 않았으나 이제 법으로 그냥 간주하는 그런 것들을 불문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관습법이나 판례법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그대로 법과 있어야 할 법. 그 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는데, 있는 그대로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있어야 할 법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법에는. 자, 모든 사회에 그냥 존재하는 그런 모든 법을 그냥 있는 그대로의 법이고, 있어야 할 법은 뭐예요? 윤리에 합당한 법. 윤리에 합당한 법을 있어야 할 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이 있어야 할 법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법의 강제와 윤리적 자율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라 이런 얘기죠. 법은 그 기초에 있어서 윤리 원리에 입각하고 윤리에 합당한 내용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얘기고, 법은 최소한의 윤리. 이제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반윤리적인 반인륜적인 이런 범죄 유형들이 이제 법으로 제재를 받고 있죠. 대표적으로는 뭐 살인, 살해, 사기, 횡령 뭐 이런 것들, 이런 윤리적인 반인륜적인 것들이 법으로서 이제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제 처벌의 대상이 되게 되겠죠. 그 사법성의 원칙으로 인정되는 신의성실, 사회질서 등의 같은 조항,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윤리 원리에 입각한 이런 법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 이제 내용 보면은 윤리나 인간의를 강조한 나머지 인위적이고 강압적인 법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합법적이거나 무조건 책임을 삼지 않으려는 법만능주의 모두가 걸릴 때, 너무 윤리만 강조하거나 너무 법 만능주의 쪽으로만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둘 다 그릇된 생각이다. 적절히 상호 보완돼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다음 사회계약론의 주장과 문제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계약론. 사회계약을 감독하고 이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불이행에 있어서는 처벌을 행하는 강제적 존재가 요청이 되는데, 자, 이걸 집행하는 사람들, 처벌을 명하는 사람들 자신조차도, 감독자들도 자신을 감독해야 하고, 그 감독자를 또 감시하는, 오타가 좀 나오네요. 사람을 또 감독해야 하는 등 무한 소급의 문제점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사회계약론의 문제점으로는.
그래서 인간이 자율적인 도덕적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다면 타인의 감독에 의해 감독을 받으면서 자, 이 무한소급의 문제는 인간이 자율적 도덕적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다면 누구의 감시를 받지 않고 해결될 수 있다 이 얘기죠. 자율적 도덕감으로써 우리 안에 내면화된 준법 정신, 이 윤리를 어릴 적부터 기를 수 있는 이거를 기르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윤리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법은 윤리에 입각해서 행위했을 때 그 정당성이 좀 부여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법만 너무 강조할 수 없고 이 준법 정신 윤리에 입각한 법의 실행이 법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현대사회에서 법과 윤리. 법은 그 성격상 보수적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진 법은 쉽게 고치기 어렵죠. 굉장히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보수적이어서 낡은 법과 새로운 윤리가 자주 충돌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법과 윤리도 전문화, 기술화되어야 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만 그렇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일부분은 변화될 수 있는데 법도 일부분 바뀌어야 되긴 하지만 새로운 상황에 따라서 근데 어쨌든 이 본질적인 목적은 인간, 윤리 그런 것들에 그런 것들에 입각한 그런 이제 약간 수정 보완이 돼야 된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직무윤리와 윤리경영. 여기서 이제 기업윤리와 직무윤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잠깐 이제 그냥 표로 만들어 보는 게 좀 보기 좋을 것 같아서 기업윤리는 경영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도덕적,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경영 전반에 걸쳐 조직원들, 조직 구성원들 모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직무윤리는 조직 구성원 개개인들이 자신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윤리적 행동과 도덕 태도를 구체화. 좀 이게 기업 윤리는 좀 큰 약간 거시적이라고 하면 이건 좀 더 세부적인 약간 미시적인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윤리 강령의 형태를 띤 추상적인 선언문 형태라고 하고 이거는 임직원이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라고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기업 윤리와 직무 윤리는 이런 차이점이 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윤리 경영은 직무윤리를 기업의 경영 방식에 도입하는 것으로 간단히 정의될 수 있음. 윤리 경영은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상황 전체 문제들까지 포괄적인 통합적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개념이라 이게 그죠. 그래서 내부자 거래, 뇌물수수 및 횡령,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등 모든 걸 이제 포함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윤리 경영과 직무 윤리가 강조되는 이유는 현대의 이제 사회 환경의 변화죠. 고도로 정보와 기술에 의한 사회이며 매우 복잡한 시스템에 운영되는 사회이다. 따라서 이를 다루는 자들에게 고도의 직무 윤리가 요구된다. 이 말이 좀 어떤 의미냐면 매우 복잡하고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사회다 이러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거의 시스템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관여하고 복잡한 시스템에서 아는 전문가들이 마음 먹고 속이거나 사기치려고 하면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직무윤리가 요구된다 이런 얘기로 이해했습니다. 다음 위험과 거래 비용. 눈에 보이는 비용 외에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 비용까지 거래 비용에 포함시켜 그 거래 비용의 가장 작은 쪽을 선택하게 된다. 개인은 위험을 통제함으로써 가장 적은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도록 거래와 관련된 자들에게 직무윤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조금 이해할 때,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눈에 보이는 비용이 첫 번째로 있고, 그 다음, 이거 외에 위험 비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까지 거래 비용으로 포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계산했을 때 이제 거래 비용이 가장 작은 쪽을 선택하게 되고, 개인들은. 그래서 위험을 통제함으로써 이런 것들, 거래와 관련된 직무윤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이 내용인데, 이 부분은 좀, 네,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일단, 자, 그 다음 생산성 제고. 여기 말이 참 이상한데 좀 이해 많이 혹시라도 하신 분 있으면,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산성 제고다, 이런 얘기인데, 직무윤리가 전통적인 윤리규범을 공공재로 만들게 하고 윤리규범 자체가 공공재가 됐다, 이 얘기인데, 이는 더 많은 경제적 효용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툴을 비하는 인식이 기업을 중심으로 보편해야 된다.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더 많은 이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거를 일부분의 이제 생산성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성 제고를 통한 장기적인 생존 목적으로 윤리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윤리 경영을 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생존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윤리적인 기업은 나쁜 소문으로 인해서 결국엔 퇴출되는 그런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생산성의 개념과 연결시켜서 보는 것 같아요. 윤리 경영을 하지 않는 것은 자기 파멸의 최대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음. 다음, 신종자본. 직무윤리는 오늘날의 새로운 무형 자본이 되고 있음. 신용 믿음. 이런 신용과 믿음 자체가 새로운 자본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거 하나가 또 다른 믿음, 신용이 이제 고객들에게 믿음, 신뢰, 신용이라는 무형의 가치에 대해서 고객들도 좀 더 믿고 신뢰하는 데에는 좀 더 큰 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려면 윤리가 전제가 되어야 하고, 경쟁은 성장을 위한 원동력이 되는 윤리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인프라로 봐야 된다, 이거죠.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윤리 경영과 직무 윤리가 왜 현대사회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사회적 비용의 감소. 이 사회적 비용이라는 거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규제 증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가져온다, 이 얘기죠. 윤리 경영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하는 그런 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드니까 좀 더 비용이 덜 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됐고, 기업 입장에서는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신뢰와 평판이 실추되면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는 더 큰 비용을,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광고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더 좀 큰 리스크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가 좀 나눴는데요. 금융 투자업에서의 직무윤리는 왜 요구가 되는가,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의 고유 속성, 어떤 속성 때문일까? 금융투자업은 고객의 자산을 이용하거나 고객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죠, 다른 사업보다. 이게 고유한 속성이죠. 그래서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엄격한 직무윤리가 요구되는 거죠. 금융소비자보호, 금투업 유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 확보에게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된다, 이 부분이죠. 그 다음 상품의 특성. 금융상품의 특성. 자본시장에서 취급하는 금융투자 상품은 대부분 투자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금 손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성을 또 지니고 있죠. 이 상품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직무윤리가 더 많이 준수가 요구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의 질적 변화. 오늘날은 금융투자 상품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문화, 복잡화, 다양화되고 있어서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이 담보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얘기죠. 그래서 단지 조금 정확하게 알리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니까 그럼 뭘 해야 되냐? 윤리적인 업무 자세가 더 추가적으로 요구가 된다. 자, 그래서 안정장치다. 최소한의 안정장치로서 어떤 의미냐면 금융투자업의 종사자들과 연관이 되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위에 부분은 좀 소비자들 입장이라면, 요거는 금융투자업 종사자들은 기업의 영업방침이나 실적 달성을 위해서 자기의 의사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불법 부당한 행위를 강요당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직무윤리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외부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주는 안전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섹션, 직무윤리의 기초 사상 및 국내외 동향입니다. 무슨 법과 윤리에 대한 이론 강의를 하는 그런 느낌인데, 자, 직무윤리의 사상적 배경 및 역사.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칼뱅의 금욕주의 생활윤리, 이 부분이 이제 초기 자본주의 발전의 정신적 토대가 된,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칼뱅의 금욕주의 생활윤리를 본 적이 없어서, 모든 신앙인은 노동 직업이 신성하다는 소명을 가져야 할 것을 역설하고, 금검, 정직, 절제를 통하여 부를 얻는 행위는 신앙인의 정당하고 신성한 의미다. 이 부분이 좀 핵심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직무윤리 쪽과. 그 다음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서구의 문화적 속성으로 합리성, 체계성, 조직성, 합법성을 들고, 이들은 세속적 금요 생활과 직업윤리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고 설명,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대체적인 큰 인물의 이런 얘기를 했구나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대 사회에서의 직무윤리는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냐? 이게 과거서부터 직무윤리가 어떻게 생겨나고 발전되어 갔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예제도, 제국주도, 냉전 시대 등 역사적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진화 발전했고, 1970년대에서는 이제 미국의 경우, 미국에서 널리 사용. 그 다음 1980년대에서 90년대 후반부터 초반에는 미국의 기업들은 직무윤리 준수 여부에 특히 관심을 가졌다고 하네요. 이게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저축 대부 조합 부도 사태를 겪고 나서 그 중요성을 인식했다. 뭔가 불법 비리 이런 것들이 연관이 돼서 좀 크게 터졌나 보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 직무윤리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그리고 국가 부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고, 2000년대 이후에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면. 자, 윤리 경영의 국제적 환경. 첫 번째는 OECD. OECD에서는 윤리 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강조하고 있냐? 2000년도에 국제 공통의 기업 윤리 강령을 발표했답니다.
자, 이에 준하는 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기업들에게 요구를 했고, 강제 규정은 아닌데 기업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줬다고 하니 불이익이 좀 알게 모르게 좀 가해졌겠죠. 그 다음에 비윤리적 부패 행위로는 탈세, 외화 도피, 정경유착, 비자금, 뇌물수수 등으로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OECD에서는 이런 역할을 했고요.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는 어떤 1995년 이래 매년 각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를 발표했답니다. 전문가, 기업인,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무원들의, 정치인들의 부패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인식 정도를 지수로 나타내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경제기금에 비해 윤리 수준이 낮게 나타났고, 영국의 BITC와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CR 인덱스 역시 윤리경을 평가하는 지수로 사용된다. 이 외에 이런 것들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국제적으로 이렇게 대표적인 기구들의 윤리 경영에 대해서 강조한 점을 본 거고요. 국내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일단 노력은 2003년 1월에 부패방지법,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5월에 시작된 공직자 윤리강령 제정. 이전까지는 이런 부분을 처벌할 수 없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처벌할 수 있게 이런 걸 제정했고요. 그 다음 2008년 2월 29일 부패방지 국민권익 규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기능을 합쳐 국민권익위원회를 출범했답니다. 2008년도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금융, 금품수수 등의 금지 관행, 이거 김영란법이죠. 청탁금지법. 근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전에는 이제 공직자들 위주로 했다면 이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좀 더 파급력이 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많이 정착이 됐죠. 좋은 법인 것 같습니다. 자, 개별 기업 또는 업종 단체별로는 어떤 노력을 했냐. 2008년 전국 정경련에서 발표를 했고, 기업윤리에 관련해서. 그 다음 2003년도에 개발된 산업정책연구원의 코백스, 기업윤리에 대한 평가 척도를 만들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기업 윤리 경영에 대한 실천 노력 척도를 이용해서 실제 기업들이 제대로 노력하고 기업 윤리 경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더 기업들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자, 공통 지표와 추가 지표 이렇게 나눠졌다고 합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는 좀 알아둬야 되거든요. 그 다음 정경련에서는 2007년 윤리 경영 자율진단 지표를 개발했답니다. 그리고 자율진단 영역은 이렇게 되고요. 윤리경영제도 및 시스템, 고객, 종업원, 주주 및 투자자, 경영업체, 협력업체 및 사업파트너, 지역 및 국제사회 등 7개 부문으로 구성을 하고, 각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 및 개선점을 파악하고 기업별 수준에 맞는 윤리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적인 지침서 역할을 했다. 뭔가 말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같네요. 네,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통 항목 외에 영업별로 각기 다른 사업 환경과 특성을 감안해 생산재, 소비재, 제조업, 금융업, 건설업, 유통업 5대 기능별로 나눈, 그러니까 이런 걸 했다니까. 2007년 윤리경영 자율진단 지표, 이것도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학계에서는 어떤 거 나왔냐. 2010년도에 서강대 윤리경영지표 소백스를 개발했답니다. 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상.
사회나 경제가 발달하면서 각 기업은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라는 경우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전형적인 윤리 기준과 부딪힐 수 있음. 그쵸? 자본주의 체제가 갖추어야 할 윤리와 이로부터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이 강조됨. 사회적 책임이라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CSR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2011년 11월에 국내 최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수 CSR 인덱스를 측정 결과 발표를 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섹션은 이제 직무윤리의 기초 사상 및 국내외에서는 어떤 동향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에서의 직무윤리. 자, 뭐 본 교재라고 하면 이건 증권투자 권유 대행인이니까 그와 증권투자와 관련된 직무윤리가 들겠죠. 직무윤리의 적용 대상. 직무윤리 및 직무윤리 기준은 금융투자업의 경우 금융투자업 종사자 내지 금융투자 전문 인력의 직무행위 전반에 대해서 적용한답니다. 그렇겠죠? 금융투자 표준 내부 통제기준 제1조를 준용하고 그 다음에 지배구조법 제24조 내지 제30조에 따라 회사 임직원들이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직무윤리는 투자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일체자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투자권유 자문인력, 투자권유 대행인,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 분석사, 재무위원관리사 등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 또 금토에 관련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자. 뭐 조금 추상적이네요. 그 다음에 위임 계약 관계, 고용 계약 관계 및 보수의 유무, 고객의 법률 계약 등과 불문하답니다. 그래서 요게 회사와 정식 고용 관계가 있지 않은 무보수로 일하는 자도 직무윤리 준수 대상이니까 이거 조심해. 이거 문제 내기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정식 고용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뭐 직무윤리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문제 내면 좀 헷갈리니까. 네, 직무윤리의 성격입니다. 법과 윤리는 서로 보호해나가는 주체로서 불가분의 관계다. 뭐 처음에 첫 번째 섹션에서 얘기했던 거랑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위반하는 경우 그 제재 정도에 따라 강제성이 측면이 다른데 법규 위반은 뭐 벌금, 면허나 취소 자격 취소, 재산이나 권리 제한, 감옥 투옥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윤리 위반은 자율 규제로서의 성격으로 명시적인 제재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쵸? 지배구조법 제24조 내부 위험 관리 체계인 동시에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체계로서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직무윤리가 반영된 내부 통제 기준을 자율적으로 시행재정 규정한다. 직무윤리는 실정법 위반 행위로 국가기관에 의한 행정제재, 민사상, 형사책임 등의 타협적인 제재와 규제와 제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직무윤리와 연관돼서 윤리적인데 법적으로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조심해라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무윤리의 핵심은 고객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 원리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자세하게 다루게 되니까 거기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거는 고객과 그 임직원들 관련 업자들이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자들 입장에서 업무 처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해라 이 얘기죠. 그리고 윤리적으로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행동을 해라. 이게 신의성실이고 고객 우선의 원칙은 아까 이해관계가 상충됐을 경우에 고객을 우선해서 일을 처리해라 이런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네, 직무윤리의 기초 이 부분은 좀 쭉 보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그리고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뭐가 어렵다 이런 부분보다는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